제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화폐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뭐든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든 물건 가격이든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 화폐량 증가,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자산 가격의 상승과 물건 가격의 상승.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집값이 오르면 좋습니까?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좋아요? 아니면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건 어때요? 이 질문을 들어보면 대부분 오르는 게 좋지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저는 자산 가격 상승을 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왜 질병이냐? 자산 가격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대표적이죠. 전 세계의 부를 1부터 100까지 놔둔다면은 한 55%의 부를 상위 1%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55%가 가지고 있는 부는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극단적인 양극화의 상황인 거죠. 이 양극화의 문제는 질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의 부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럼 물건 가격 상승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살기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코로나 당시에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효석아, 나 이번에 임금이 하나도 안 올랐어. 회사가 힘들대. 그래서 임금도 안 올려주고 너무 짜증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야, 바보야. 지금 니는 더 오히려 살기가 좋아진 거야. 너는 임금이 오르지 않았지만 짜장면 가격이 10,000원 하던 게 8,000원짜리로 낮아졌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살림살이가 좋아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지난달에 작년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친구가 다시 저한테 오는 겁니다. 효석아, 나 임금이 이번에 10%나 올려줬어.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보야, 임금이 10%는 올랐는데 짜장면 가격이 10,000원 하던 게 12,000원이 됐어. 그럼 너는 오히려 더 가난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느냐예요. 명목적인 개념으로 연봉이 1억에서 1억 2천으로, 1억 1,000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가가 만약에 그거보다 더 올라갔다라면 여러분들은 가난해진 거라는 거죠. 논의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산 가격 상승과 물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난 거는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설명에 앞서서 아니 어떻게 통화량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비유를 좀 드려볼 텐데요. 좀 어려운 경제 용어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을 한번 보시면요. 이 컵의 크기를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 친구가 한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제 컵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6시간만 자도 되는데 8시간이나 9시간씩 자고 엄마 나 피곤해서 공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야, 좀 더 열심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4시간씩 자고 막 3시간씩 자고 이러면 야, 너 큰일 나. 안 돼. 그만해. 적당히 해 라고 얘기하시겠죠. 경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적정한 수준의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컵의 크기만큼 성장하면 딱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뭐 인구 구조가 어떻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컵의 크기가 이만큼 있는데 성장을 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장을 못해. 그러면 물을 더 부어서라도 성장을 시키자. 금리를 더 낮춰서라도 성장을 하게 만들자. 이게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원래 3%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1%밖에 성장을 못하니까 돈을 부어서라도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통화량의 증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3% 성장할 수 있는 경제가 1%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서 3%까지 성장하고 나면 이게 이제 물을 더 붓게 되면 넘쳐나겠죠. 이 넘쳐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이걸 멈춰야 되는 거죠. 물을 이렇게 붓다가 이거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되고 지금까지 통화량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전까지 불과 작년 말 이전에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던 거죠. 이게 물을 부었는데 물이 넘치지 않았을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컵의 크기가 커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물을 부었는데 그냥 컵의 크기가 커졌다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요. 금리가 낮게 유지됩니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니까 아까 뭐가 생겼다고 했죠? 좀비 기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좀비 기업은 디플레이션을 만듭니다. 또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생산을 많이 하면서 이 좀비 기업이 마치 좀비가 사람을 잡아가지고 좀비로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비 기업을 또 만들고 그리고 자산 가격,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더 싸게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기형아를 탄생시킵니다. 아니 원래는 통화량을 늘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 때문에 생긴 좀비 기업은 디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통화량을 늘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유니콘 이런 회사에 파괴적 혁신하는 기업들로 돈이 몰려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쿠팡이에요. 쿠팡 같은 회사는 정말 특이합니다. 어떻게 돈도 못 버는데 저렇게 사업을 잘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왜 잘할 수 있었을까요?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해주니까 그렇죠.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투자를 계속 받으니까 이 회사들은 계속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니콘 기업들은 통화량이 증가 때문에 생겨나긴 했지만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컵의 크기가 커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물을 부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좀비 기업이 생기고 유니콘이 생기면서 이들이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만큼 물을 더 부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물이 넘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현상에서 잠깐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큰 변화들이 생겼는데 자, 물을 붓다가 멈춰야 될 것 같다라고 연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물을 붓다가 멈추면 물이 넘치지 않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물을 붓지 않는 그러니까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까 컵의 크기를 키워놨던 애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라는 회사의 CEO가 직원들에게 썼던 편지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타트업처럼 고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가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데요. 왜요? 왜? 그랬더니 더 이상 더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수익성을 챙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버가 수익성을 챙긴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이제부터 나도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유니콘은 그동안 가격을 낮추는 역할들만 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가격을 올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좀비 기업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좀비 기업이 과거에는 야, 내가 장사를 못해도 이자를 못 낼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던 기업들이 아니 잠깐만 이자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채가 이만큼 있을 때는 이자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점점 이 좀비 기업의 특징이 이자가 낮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부채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좀비 기업이 더 이상 좀비 기업이 아니고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대상이 되면 또 다시 이 기업들이 만들어냈던 디플레이션도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을 부어가지고 컵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는데 물을 붓다가 멈추는 순간 컵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도 줄어들면서 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다양한 현상들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은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쓰는 겁니다. 자, 종이에다가 이게 1달러입니다. 라고 쓰고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즉 1달러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진짜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에서 돈을 찍어낼수록 뭐가 생기냐면 부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갚아야 되는 돈이요. 여기서 부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채라는 개념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부채는 지금 300조 달러가 넘었고요. GDP보다 더 많은 부채가 생기고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채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요. liability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부채의 반대편에는 항상 크레딧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맥주 한잔 하기 위해서 호프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한 잔 탁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자,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맥주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나서 무엇이 생긴 거냐면 라이빌리티가 생긴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이 호프집 주인에게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카드사가 대신 주고 저는 이제 나중에 카드사에게 이 돈을 주죠. 나중에 줄게. 일단 이걸로 해.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프집 주인 입장에서는 저한테 뭘 준 걸까요? 무엇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맥주를 주면서 아무것도 안 받고 카드로 이렇게 하는 걸 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신뢰를 준 겁니다. 믿을게. 네가 설마 이 돈을 떼먹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카드를 통해서 카드를 긁고 맥주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liability, 이 부채라는 개념에는 반대편은 항상 크레딧이 있다는 거예요. 신용이 있다는 겁니다. 신용의 크기가 부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부채의 크기는 통화량의 증가와 연결이 돼 있고요. 이 부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채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의 크기만큼 신뢰가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신뢰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형의 개념이에요. 신뢰의 크기를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니?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채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크기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의 크기가 큰 만큼 통화량을 늘리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크기보다 통화량이 더 커졌다면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신뢰의 크기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코인에서 루나 사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부채의 크기가 이만큼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신뢰의 크기가 여기 있었는데 신뢰를 깨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신뢰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너는 언젠가 갚겠지. 이 이자가 이렇게 이자가 낮은데 이자도 못 내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너 이거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거니? 라는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크레딧 리스크라고 이야기해요. 신용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통화량을 조정하는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일들을 얼마나 잘하느냐, 물을 얼마나 붓고 멈추고 금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입니다. 지금 이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